안녕하세요 여러분, 수다몽입니다. 여러분, 푸른 수염이라는 동화를 알고 계신가요?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가 1697년에 쓴 소설로 여러 가지 전설과 이 실존 인물을 기초로 쓴 동화라고 합니다. 한 여인이 푸른 수염에게 시집을 가요. 그런데 남편이 열쇠를 맡기고 외출을 하면서 절대로 열어보지 말라는 방의 열쇠까지 함께 주고 갑니다. 열어보지 말라면 더 궁금하죠.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그 금지의 방을 열어본 아내는 그 방에서 푸른 수염의 끔찍하고 추악한 비밀을 알게 됩니다. 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전에 결혼했던 여인들이 끔찍하게 죽어 있었던 것인데, 자, 이제 이 아내는 그 전의 여인들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맞게 될까요? 네. 이 어린이들이 읽기에는 너무나 무시무시한 그런 내용의 잔혹 동화여서, 아니, 어린이들이 이거 읽고 악몽 꾸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동화 속 배경이 되는 티포즈 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성이에요. 그리고 동화 속에서 아내들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푸른 수염은 이 성에 살고 있던 성주를 모티브로 만들어낸 캐릭터입니다. 자, 오늘은 푸른 수염의 모델이 되었다는 질들의 남작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세기 프랑스의 여러 지역에서 아이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부모들은 마녀나 요정이 아이들을 데려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아이들이 없어지는 마을마다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질드레 남작이었죠. 그리고 1440년 5월 질드레가 머물고 있던 티포즈 성에 사람을 잡아먹는 악마가 살고 있다라는 소문이 소리 없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의 주인인 질드레는 나라를 구한 전쟁 영웅이자 프랑스 내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막강 영주였기에 함부로 그를 조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마을의 소년들이 계속 행방불명이 되자 부모들은 계속 탄원을 얻고 결국 그의 9월 정식으로 질드레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집니다. 병사들은 이 티포즈 성에 들어가서 출입구를 모두 막고 질드레를 체포합니다. 그리고 이 성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횃불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는데요. 계단을 통해 지하실로 내려가는 동안 기분 나쁜 냄새가 계단 위에까지 퍼져 있었고, 지하실에 가까울수록 그 냄새는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냄새의 정체가 어렴풋하게 떠올라서일까요? 병사들은 두려움에 떨게 되고 지하실에 도착을 했어도 선뜻 문을 열지 못합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했기에 이들은 소문에 휩싸인 티포즈 성의 지하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을 확인하게 되는데, 자신들이 지옥의 문을 연 것이 아닌가 눈을 의심하게 됩니다. 악마가 살고 있는 곳이 있다면 이런 곳일까요? 지하실 바닥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한쪽 벽에는 벌거벗은 아이들의 시체가 갈고리에 걸려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끔찍한 도구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피 묻은 도끼, 화살, 칼, 채찍들이 보였고, 이 도구가 어떻게 쓰였는지 너무나 상상이 되었죠. 또 이 지하실 한 구석으로 눈을 돌려보니 탁자가 놓여 있었는데, 그 탁자 위에는 잘린 머리가 6개 놓여 있었습니다. 너무나 참혹하고 끔찍한 광경을 마주한 병사들은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돌렸고 구역질을 하거나 충격에 기절을 하는 병사들도 있었죠. 지하실이 이런 상황이니 성을 더 수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이들은 곧 티포즈 성 안팎을 수색하게 되는데, 50개가 넘는 작은 두개골이 추가로 발견이 됩니다. 티포즈 성에 사람을 잡아먹는 악마가 살고 있다는 소문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악마는 바로 성주 질드레의 남작이었던 것이죠. 그가 체포되기까지 그의 손에 죽어간
아이들은 300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는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한 것일까요? 정말 악마인 것일까요? 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드레는 1404년 프랑스 브로타뉴 국경 근처 마시쿨에서 아버지 기드레, 어머니 마리드 크라옹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기드레는 명문 라바르 가문 출신이고 그의 어머니는 프랑스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하고 있는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질드레는 7살 때부터 무술, 궁정 예절, 라틴어, 그리스어 등을 배우게 되는데 워낙 영특한 아이여서 뭐든 빨리 배우고 잘 습득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외모까지 출중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게 되죠. 하지만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는 불행을 겪게 되는데요. 11살 때 어머니가 사망을 했고 아버지도 사냥을 하다가 멧돼지에 밟혀 사망을 하면서 외할아버지의 손에 자라게 됩니다. 자, 그의 외할아버지 장드 크라옹은 교활하고 탐욕스러우며 겉모술수가 능한 영주였는데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악당이었어요. 사람도 죽일 수 있는 이였죠. 그리고 방탕한 생활을 즐기고 남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질드레의 아버지는 이런 장인의 성향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사망한 후에 장인에게 아들을 맡기고 싶지 않아서 사촌에게 아들을 맡겨달라는 유언을 남기는데요. 하지만 홀로 남은 질드레가 물려받게 될 유산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할아버지 장드 크라옹은 결국 질드레의 후견인이 됩니다. 사실 11살이면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많이 받을 그런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 최악의 인물이 양육자가 된 거니까 그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 같은데요. 질드레는 이 외할아버지 장드 크라옹의 그런 성적 취향과 탐욕, 방탕함을 보면서 자랐고 자연스레 영향을 받으며 외할아버지를 닮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16살이 되었을 때 외할아버지 영지에 인접한 푸아토 가문의 딸인 이 사촌 카트린 드 투아르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결혼 과정이 또 정당하지 않아요. 외할아버지가 카트린의 재산을 탐내서 그녀를 강제로 납치해서 질드레와 결혼을 시킨 겁니다. 자, 당시 프랑스 상황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 잉글랜드와 전쟁 중이었어요. 여러분 수다몽에서도 너무나 많이 언급했던 그 바로 백년전쟁. 1337년부터 116년이나 지속된 전쟁인데요. 질드레 역시 프랑스의 귀족으로 혼인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질드레는 1427년부터 8년간 프랑스 소속 지휘관으로 복무를 하게 되죠. 백년전쟁 진행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알고 싶다 하시면 수다몽 영상 중에 에드워드 3세, 또 샤를 6세 이런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전쟁 중반까지는 잉글랜드가 우세했지요. 흑태자 에드워드의 활약으로 파리를 점령하고 대부분의 프랑스 영토를 차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랑스의 국왕 샤를 6세의 딸 카트린이 잉글랜드의 왕 헨리 5세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샤를 6세는 아들이 아닌 사위를 후계자로 삼겠노라 하면서 평화조약을 공포하기도 하죠. 그리고 헨리 5세가 사망을 하고 고작 생후 9개월이었던 헨리 6세가 잉글랜드 국왕이 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외할아버지 샤를 6세도 사망을 하면서 헨리 6세는 역사상 최초로 잉글랜드 국왕이며 프랑스의 왕위도 물려받게 될 그런 왕이 될 것 같았죠. 하지만 프랑스에서 이를 허락할 리 없었습니다. 샤를 7세가 왕위 계승에 나섰지만 잉글랜드군이 오를레앙을 포위하고 있어서 대관식을 치르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누가 먼저 대관식을 치르냐라는 것이 문제였죠. 자,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바로 그 여인이 나타납니다. 샤를 7세의 구원자가 되어줄 잔다르크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당시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던 이 프랑스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 나가게 된 잔다르크. 와, 그는 정말 신의 계시를 받은 것인지 잉글랜드군을 격파해 나가게 됩니다. 1429년 2월 25일
샤를 7세가 이 질드레를 잔다르크의 부관으로 임명하게 돼요. 자신은 귀족이에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닌 이 시골 출신의 어린 소녀를 지휘관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 상황을 받아들였을까요? 이 잔다르크가 뭔가 신의 목소리를 들은 그런 인물인 만큼 어떤 포스가 있었나 봐요. 질드레는 잔다르크를 보자마자 그녀에게 빠져듭니다. 당신은 또 프랑스군을 승리로 이끈 지휘관이기도 하니까 후광이 비쳐 보인다 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잔다르크는 카리스마 넘치는 지휘관이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전사였습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이고 어린 소녀지만 너무 존경스러워! 눈부셔! 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잔다르크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바지를 입었잖아요. 남자처럼. 그러니까 소녀가 아닌 소년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 남다른 성장 배경을 가진 질드레, 외할아버지를 닮아서 성적 취향이 좀 남달랐어요. 그러다 보니 이 모습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던 겁니다. 잔다르크는 이 오를레앙에 있던 잉글랜드군을 격파해서 샤를 7세가 대관식을 할 수 있도록 랭스까지 진격을 했고, 잔다르크의 승리 덕분에 샤를 7세는 무사히 대관식을 거행해서 마침내 프랑스 국왕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잔다르크는 프랑스의 영웅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옆에서 그녀를 지키며 용감하게 싸운 부관 질드레도 이 파리에서 랭스까지 대관식용 성유를 나르는 임무가 주어졌는데, 이 임무를 또 잘 마쳤기 때문에 그 역시 영웅으로 칭송받게 됩니다. 그리고 샤를 7세의 이 대관식에서 프랑스 육군 원수로 임명이 되었고, 가문의 문장에 왕가의 상징인 백합이 더해지는, 그러니까 프랑스 최고의 영예도 누리게 됩니다. 질드레는 이것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이 영광을 막 나누고 싶었어요. 빨리 뽐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영토에 호화스러운 군대를 정비하고 200명 이상의 기마병을 모아서 친위대를 만드는데, 그들에게 모두 아름답고 화려한 옷을 입혀서 자신의 영광을 뽐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크고 화려한 예배당을 짓는데요. 거기 안에 이제 사제도 있고, 또 소년 성가대원들이 또 있고, 또 성직자들이 예배당에서 많은 성직자들이 함께하게 되죠. 그리고 예배당 안을 엄청나게 화려하게 꾸미는데요. 레이스, 비단, 보석을 박은 빌로드, 황금 촛대 등 돈을 아낌없이 쏟아부어서 화려한 예배당을 건설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부자이긴 하지만 돈이 엄청나게 또 쓰다 보니, 이렇게 낭비를 하다 보니 뭔가 이 자금 압박이 들어오게 돼요. 좀 압박을 받게 되고, 나중에 이것 때문에 좀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리고 그의 인생 최고의 순간을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 그걸 길게 누릴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다. 다 이긴 전쟁에서 잔다르크의 등장으로 밀리게 되니까 잉글랜드는 어떻겠어요? 잔다르크가 눈엣 가시 같은 존재였겠죠. 그래서 호시탐탐 이 잔다르크를 없앨 기회를 엿보게 되는데요. 그러던 중 잔다르크가 독자적인 군사 행동을 하자 샤를 7세의 심기도 불편해졌고, 이런 샤를 7세의 심리를 파악한 잉글랜드는 잔다르크가 마녀다라는 소문을 퍼뜨리게 되죠. 프랑스 백성들에게는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는 영웅이었지만, 사실 귀족들에게는 골칫거리였거든요. 그래서 그녀가 마녀라는 소문이 나자 이 기회에 그녀를 제거하자라는 계획을 세웠고, 샤를 7세 역시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1430년 잔다르크는 부상을 입고 잉글랜드의 동맹인 부르고뉴 공작의 포로가 되는데요. 사실 몸값만 치르면 풀려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샤를 7세와 귀족들은 그녀를 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431년 봄, 잔다르크는 신성을 모독하고 백성을 기만하고 악마에게 기도를 하고 미신을 숭배하고 또 문란했다라는 등 무려 16가지의 죄목으로 체포되어 결국 화형대 말뚝에 묵혀 이렇게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질드레는 잔다르크를 너무나 존경하고 또 어떤 의미로는 사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비참한 최후를 맞자 큰 절망감을 맛보았고 이 상황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를레안 기념 축제 등 다양한 축제를 벌여서 잔다르크와 닮은 사람을 찾아내려고 했어요. 그리고 우연히 잔다르크와 똑같이 생긴 여인을 발견을 해서 그녀를 잔다르크라고 믿으면서 그녀를 옆에 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잔다르크가 아니죠. 질드레가 전쟁 영웅이 되고 예배당을 지었다고 했잖아요. 그만큼 신앙심이 깊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신의 부름을 받은 소녀 잔다르크가 이 마녀로 몰려서 화형을 당하게 되니까 정말 신은 있는 건가? 신이 있다면 왜 그는 이 잔다르크를 구하지 않았지? 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신을 부정하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런 시기 22살의 젊은 이탈리아 마법사 브렐라티를 만나게 되는데요. 당시는 모든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신을 믿던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악마를 숭배하고 흑마술, 연금술, 어둠의 마법 이런 거에 빠지는 이들도 많았는데 이 프렐라티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어요. 프렐라티는 또 잘생겼어요. 잘생긴 얼굴에 화술이 아주 뛰어났고 영악했으며 라틴어도 잘하고 이탈리아인이니까 당연히 이탈리아어도 잘하고 프랑스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의 이 뛰어난 화술은 질드레를 사로잡았고 거기다가 프렐라티는 남색을 하는 인물이었으니 질드레에게 어떤 성적 매력도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사실 프렐라티는 자신의 외모와 화술 그리고 저 어둠의 흑마술을 합니다 라는 이런 말로 상대방을 홀려서 사기를 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하지만 질드레는 프렐라티에게 푹 빠져서 그의 말은 다 믿게 됩니다. 자, 그러자 프렐라티는 감언이설로 질드레를 속여서 이 사탄 숭배를 통해서 그 힘과 권력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라는 말을 해요. 사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게 신사적인 스포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질드레가 한 게 뭐겠어요? 사람 죽이는 거. 이미 많은 사륙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흥분감을 맛본 사람이에요. 평화시에 살인을 하면 죄인이 되지만 전쟁터에서는 적을 많이 죽일수록 영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숨겨진 본성이 원래 있었던 건지 아니면 외할아버지에게 받은 영향 때문인지 그 안에는 잔인한 내면을 가지고 있었고 전쟁터에서 그걸 폭발시키면서 카타르시스를 느꼈던 겁니다. 그런데 잔다르크가 사망을 한 후에 자신의 이 폭력성과 잔인성을 폭발시키지 못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갈증을 늘 느끼고 있었는데 사탄 숭배, 흑마술, 연금술 이런 단어를 들으니까 뭔가 내면의 악마가 깨어나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낀 거예요. 프렐라티는 금속으로 금을 바꾸는 그 연금술의 비밀을 알고 있다. 순수한 아이들을 사탄에게 제물로 바치면 된다라는 말을 했고 이때부터 이 질드레의 잔혹한 살인 행각이 시작된 겁니다. 질드레는 아이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피를 사탄에게 바치며 저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주신다면 목숨이든 영혼이든 다 바치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이 첫 기도 의식에 굉장히 긴 시간 의식을 치렀는데 원래라면 사탄이 나타난다고 했거든요. 사탄이 안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날씨가 올 거라는 걸 미리 예상을 했던 건지 아니면 우연인 건지 그런 의식을 치르는 동안 비가 세차게 내리고 천둥 번개가 버버벙 치면서 뭔가 이 무시무시한 광경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프렐라티가 사탄이 지금 아이들의 심장과 눈과 성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것을 제물로 바쳐야 합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자, 질드레는 이 말을 또 철석같이 믿었고 그의 성에는 밤마다 사탄에게 아이들의 심장과 눈, 성기를 제물로 바치는 악마의 제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가 이렇게 간절하게 아이들을 바치면서까지 불을 가져달라 외친 것은 화려한 거 좋아하는 이런 성격이었던 질드레는 이미 전쟁 영웅이 됐을 때 그걸 가시하기 위해서 돈을 마구 뿌려대고 탕진을 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엽기적인 행각을 계속 벌이던 질드레. 그런데 그에게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의 동생 르네드레도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인물이에요. 르네는 이 형 질드레가 영지를 경매에 붙여서 마련한 경비로 방탕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고 비난을 하면서 샤를 7세에게 그 영지를 함부로 팔지 못하게 해달라라고 청원을 넣었고, 이를 받아들인 샤를 7세가 1435년 7월 2일 질드레가 이 영지를 매각하는 것을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르네는 샤토세 성의 지배권도 얻게 돼요. 사실 당시 질드레는 다포시 성에서 엽기 살인 행각을 벌이다가 이 샹토세 성으로 옮겨서 똑같은 짓을 했고, 또 라시즈 성, 또 랑트 성에서도 소년들을 납치해서 잔혹한 살인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르네가 샹토세 성을 차지하게 된다면 거기에는 그동안 소년들을 죽인 수많은 증거들이 남아있으니 범죄가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불안해진 질드레는 일단 탑에 쌓아둔 아이들의 시신을 모두 불태우도록 지시를 하는데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질드레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부모들의 청원이 계속되면서 그에 대한 체포령이 내려진 것이죠. 그리고 그 끔찍한 범죄 현장이 발견된 겁니다. 질드레는 소아, 살해, 남색, 흑마술, 신성모독, 이단 등의 제목으로 종교 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질드레는 죄를 모두 부인하며 주교에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또 절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라며 외치는데요. 자, 이렇게 죄를 부정하면 결국 고문을 받게 되죠. 자신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잔혹한 고문을 했으면서 고문을 견디지 못했던지 그동안 저지른 일을 술술 자백하기 시작합니다. 질드레는 그동안 자신의 부하들에게 시켜서 아이들을 잡아오도록 명령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길에서 고아를 유인해 오다가 더 많은 아이들이 필요하자 평민들의 아이들을 납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 마르탱이라는 여인이 회색 드레스와 검은 모자를 쓰고 시골을 배회하다가 아이가 혼자 떨어져 있으면 얼른 납치해서 질드레에게 넘겼다고 하는데 그 제목으로 또 이 마르탱도 체포가 되었다고 하네요. 자, 그것만으로도 부족했던지 나중에는 소년 기사단을 만든다 하면서 소년들을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자, 성으로 데려온 소년들은 6살에서 18살 사이의 아이들이었는데 질드레는 특히 금발머리에 파란 눈을 가진 소년을 좋아했다고 합니다. 부하들이 아이들을 잡아오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벌벌 떨고 있는 아이들에게 괜찮다. 나는 그저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려 한다. 라고 인자하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이고 좋은 옷을 입히고 편안한 잠자리를 내어주게 되는데요. 그렇게 마르고 볼품없던 소년들이 잘 먹고 잘 쉬어서 살이 오르고 사랑스러운 모습을 보이면 그때 그 악마성을 드러내게 됩니다. 소년을 여자처럼 일단 단장을 시키는데요. 입술을 붉게 칠하고 뺨도 핑크색으로 화장을 시키고 속옷, 스커트, 스타킹 등을 모두 착용을 해서 여장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장을 한 소년을 마주 보다가 갑자기 소년의 목을 조르는데요. 고통스러워하는 소년의 모습을 보며 더욱 흥분한 모습을 보인 질드레는 칼을 꺼내 소년의 목을 찌릅니다. 그렇게 소년이 서서히 죽어가는 모습을 감상했다고 하네요. 그 이유가 더 충격적이니까 여러분 각오하고 들으세요. 자, 그리고 이 소년들의 시체를 토막내고 내장을 꺼내서 그 내장의 냄새를 맡으며 즐겼다고 합니다. 소년의 머리를 잘라서 벽에 걸어놓고는 어느 놈이 더 예쁜가 하면서 소년들의 외모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질드레의 공범으로 알려진 엔티엔 코리오라는 인물이 증언하기를 질드레가 소년들을 갈고리에 매단 채로 강간했다라는 증언을 하기도 했고, 이 소년들의 시체에서 벗겨낸 가죽으로 종이를 만들고 그 소년들의 피를 이용해서 글씨를 써서 책을 만들었는데 그 내용은 사탄에게 영혼을 바친다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질드레의 재판 기록은 아직까지 남아있는데요. 질드레가 직접 자백한 내용이 너무나 끔찍해서 재판 기록에서 삭제된 부분도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제가 설명드린 부분보다 더 끔찍하고 심한 내용이 있었다는 건데 도대체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질드레는 140명의 소년들을 유괴해서 잔혹하게 고문하고 살인했다라는 자백을 했지만 실제 발견된 유골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300명에 달하는 소년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질드레는 이렇게 8년간이나 살인 행각을 벌이다 죄를 자백하고 1440년 10월 26일 36살의 나이로 교수형에 처해졌으며 그의 시신은 토막내서 불에 태워졌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 프랑스에서는 이 질드레를 주인공으로 한 무시무시한 푸른 수염의 악마 이야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아내를 죽인 것으로 바뀌었지만 이 질드레의 이름은 여전히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이가 막 울면 호랑이가 물어간다 라고 하면 뚝 그쳤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프랑스에서는 자꾸 울면 푸른 수염의 악마가 데려간다 하면서 울음을 그치게끔 했다고 합니다. 이 질드레의 악마성은 현대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요. 여러분 사디즘이라는 용어 아시죠? 이 사디즘을 만들어낸 프랑스 소설가 사드 후작은 이 질드레를 엄청나게 찬양했다고 합니다. 자, 일부에서는 질드레가 이렇게 엽기적인 살인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재산과 토지를 탐낸 교회에서 음모를 꾸며 그의 죄를 조작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그의 범죄가 드러났을 때 교회는 그의 재산을 몰수할 수 있으리라 라는 희망을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그의 재산은 브루타뉴 공작에게 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브루타뉴 공작이 혹시 질드레를 모함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합니다. 질드레에게는 마리드레라는 딸이 하나 있는데요. 프랑스 해군 대장과 장교와 결혼을 했지만 자식 없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자, 오늘은 스스로 악마가 된 남자 질드레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수다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